지금 주한미군이 뜨거운 감자죠. 자, 이렇게 보면 냉전기에 미국의 안보는 공산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해외 미군이 한 20만 명 내외 되거든요. 좀 달라요. 군무원까지 막 포함하니까. 근데 우리가 28,500명, 그 다음에 일본에 52,000명, 독일에 한 48,000명, 그러니까 유럽에 9만 명 정도 있어요. 유럽에 9만 명. 그 다음에 우리가 28,500, 일본에 52,000이니까 지금 여기 8만이잖아요. 유럽과 아시아에 거의 다 있는 거예요. 반반씩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반반씩. 그런데 냉전기 때는 이거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많았거든요. 그 지금 많이 줄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줄었잖아요. 한국에도 6만 명까지 있었어요. 6만 명 내외까지. 그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겁나요? 겁나지 않죠. 줄어도. 자,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의 해외 위협은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해외 주둔 규모를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뭘 감안을 해야 되냐면 냉전이 끝났습니다. 냉전이 끝났다는 게 뭘 의미하냐?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북한도 사회주의였잖아요. 1991년 12월 26일 날 소련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소련이 무너지면 중국은 어떻게 됐죠? 중국은 공산당 독재지만 사실상 시장경제잖아요. 중국도 이념적으로는 위협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남은 건 지금 북한 하나잖아요. 북한은 94년부터 98년까지 고난의 행군기라고 그래서 무려 30만 명에서 100만 명 내외까지 굶어 죽었어요.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맘먹었으면 통일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때 이미 남북한은 게임이 끝난 거예요. 북한은 이 몰락하는 국가, 대한민국은 성장하는 국가거든요. 지금 대략 북한 경제를 대한민국의 한 40분의 1로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체감은 100분의 1쯤 될 거예요. 지금도 굶어 죽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자, 큰 틀에서 냉전 체제가 해체됐고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은 더 이상 우리에게도 미국에게도 위협이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거예요. 재래식 전력이 현저하게 열세니까.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주한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땐 과거 북한은 소련이나 중공의 전초 기지로서 공산주의 전초 기지로서 위협이니까 북한을 막아야 되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최전선이죠. 유럽에서는 동서독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냉전이 끝나고 남북한 체제 경쟁이 끝나니까 북한은 더 이상 주요한 위협이 아닌 거죠. 북한은 망해가는 국가가 된 거고 우리는 글로벌 국가, 세계 10위 경제력, 문화는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북한의 2030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탈북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마당 세대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한류 세대래요. 남한 드라마 얘기나 남한 쪽 세련된 말투 하나 안 하면 바보 취급받는데요. 유행이래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럼 게임은 끝난 거예요, 남북한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느냐?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 아무리 힘이 없었어요.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먹혔어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전문에 태평양 지역의 안보라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지만 주적은 북한이고 한미동맹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였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변화로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북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계철선, 전방에 있던 동조천, 의정부에 있던 부대가 다 내려오잖아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평택에 모여있잖아요. 평택은 어디냐?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이 어디로 갈 수 있는 항구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은 한국군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해구산, 전략적 억제 능력만 지켜주면 이게 바로 한미동맹의 이상적인 모양이에요. 우리가 전략은 현저하게 앞서요. 핵무기는 전략적 능력은 미국이 제공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잡는 게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한미군도 전략적으로 중국 억제의 꿈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초에 나왔던 주한미군이 만든 거꾸로 된 동아시아 지도라는 거 있죠. 캠프 험프리스를 중심에 놓고 베이징부터 블라디보스톡, 이 동북아시아의 전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을 억제하는 지역적 거점이 아니고 이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전략 거점이 되고 전진 배치 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이 개념이 언제 나오느냐? 노무현 때 나와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그 한미 공동성명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만 거기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게 우리와 협의하고 허락받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미 한미동맹이 한반도 범위를 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라크 파병했잖아요. 이라크로 한국군이 갔잖아요. 월남전도 갔잖아. 그때는 냉전체제니까. 그러니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그때부터. 그 다음에 전시작 전권 환수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작전권 환수가 얘기가.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주한미군 규모 감축 그거는 전혀 놀랄 게 아니다. 감축돼 왔다. 최대 6만 명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은 주한미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왜? 재래식 전력은 우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50만 명 내외잖아요.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병력 자원이. 미군 28,500명이잖아요. 양쪽으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전략적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말을 하죠. 그건 뭐냐? 이미 한미동맹은 성격은 바뀌었다. 주적은 북한만이 아닌 거고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를 벗어나기 시작한 지가 언제?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자, 3월에 나왔던 헤그세스 임시국가안보전략 방위전략에 나오잖아요. 중국만 잡겠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한데 핵 억제 능력만 확보해주면 되는데 주한미군을 여기에 쓰고 싶겠어요? 유사시에 스윙 저쪽으로 돌리고 싶겠죠. 그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지금 뭐 몇 명이 있느냐 조금 줄면 뭐 증시가 출렁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미 동맹이 유지되는 한 1000명이 있든 500명이 있든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한 큰 문제는 없다.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우리 핵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동맹이 유지되는 한 규모의 변화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도 28,500명 아니에요. 그건 상한선인 거지 순환 배치라고 해서 일개 여단 규모가 수시로 미국에 갔다가 계속 교대를 해요. 교대하는 순간에 일개 여단이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누가 이기냐? 둘 다 이기게. 우리는 뭐 트럼프가 좀 얄밉죠. 동맹 등 드치고 뭐 쉽게 말하면 삥 뜯는 거죠. 삥 뜯어가는 트럼프가 얄밉지만 그러나 미국의 국방비가 한 1,400조 돼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농담하면 천조국 그랬거든요. 국방비가 1,000조 넘을 거라고. 1,000조 넘은 지 오래됐어요. 중국 국방비는 뭐 숨겨놨다는 설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3분의 1이 안 돼요. 미국이 슈퍼캐리어 10만 톤급 항공모함을 11척을 운영을 하는데 물론 니미츠급 내년에 퇴역해요. 중국은 이제 겨우 6만 톤급 2척 랴오닝 산동. 랴오닝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거 80년대 개조된 거. 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다음에 산동 이것도 스키장 부대. 이제 겨우 8만 톤급 푸제남 시운전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10만 톤급이 11척이에요. 게임이 돼요? 거기다 미국은 192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운영했어요. 노하우가 최고거든요. 매일 해전하면서 사실상 매일 전력을 운영하면서 매일 해전이라기보다는 항공모함 운영 전력을 하면서 중국은요 이제 20년도 안 됐어요. 제대로 된 함재기 훈련된 조종사들 갖추질 못하고 있어요. 이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 미국과 세계 최고의 핵 전력 국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동맹이라는 게 얼마나 안심입니까? 그죠? 군사 동맹이에요. 그것도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서로 지켜준다는 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심이죠. 핵 억제력도 있고. 미국은요. 중국을 잡는데 전초기지. 일본은 섬이잖아요. 여긴 전초기지잖아요. 뭐 미국 일각에서 뭐 주한미군이 베이징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다. 거꾸로 생각해봐요. 베이징이 주한미군에 너무 가까운 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 일본은 그러니까 해상전력과 해병대 주일미군은 공군 전력이에요. 우린 지상군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과 붙어있는 지역에 미군이 와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는. 그러면 북중 접경 지역의 상당수의 병력을 유사시에 대비해서 중국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방위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게 독침과 같은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서해가 지금 중국으로서는 지금 자기네들 함대 길목인데 여기 주한미군이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얼마나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서로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트럼프가 저렇게 뭐 삥 뜯고 뭐 등치고 하지만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유용했고 현재도 유용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유용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동맹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양측의 필요와 전략상 서로 남는 장사다. 그러나 규모 축소. 왜냐? 전반적으로 미국은 해외 병력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거든요. 왜? 유럽에서 소련이 왜 사라졌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들끼리 싸움이에요. 유럽은 우크라이나 뚫리면 지들이 뚫리니까 그냥 거품 물고 다들 달려드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구소련권의 전쟁이에요. 유럽의 안보협이 현재 줄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꾸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중동. 미국이 중동에 목매는 뭐 트럼프는 특별히 무슨 이스라엘에 목매고 있지만 그건 트럼프 개인적인 특성인 거고 또 미국의 유태인들이 거의 한 800만 명 내외가 돼요. 이스라엘 인구가 거의 1000만인데 미국의 유태인이 700~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다 지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특수한 관계는 있지만 그러나 국가 전략에서 봤을 때 중동의 석유가 이제 미국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발을 빼잖아요. 바이든 때는 아프간한테 발 빼고 다 철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그런 전략에서 보면 지금 해외에 있는 미군들은 다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탈냉전, 중동의 중요성 감소,
그다음에 중국.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 높게 재조정하는 게 지금 작업이고 이건 트럼프 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 온 거예요. 지금 그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한미군의 유연성, 주한미군 현대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지나치게 대만과의 전쟁에 우리가 뭐 자동적으로 끌려들어가는 거 아니냐. 브런슨 사령관이 그랬어요. 최근에 이례적으로 브런슨 사령관은 이 한국 기자들하고 소통을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얘기하고 솔직하게.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전작권 환수, 전시작전권. 아직도 전시작전권은 미군에게 있거든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평시작전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산다고 해도 우리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 조항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 브런슨 사령관이 전시작전권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은 빨리 넘겨주려고 그래요. 전시작전권을. 그래야지 자기들이 돈 안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누구예요? 군인이잖아요. 군인의 철저하게 군인의 전략 전술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빨리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의 지휘권을 한국군이 갖잖아요. 그러면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군이 대만에 간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지금 한미동맹의 제목이 뭐죠? 조약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대만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침공을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상호 방위의 의무가 생기지만 대만은 미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침공을 받으면 상호 방위니까 미군이 도와주는 거죠. 미국이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만은 아니잖아요. 미국의 동맹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미국 탈냉전 이후 또 체제경쟁, 남북 체제경쟁의 종말, 한국의 글로벌 국가의 위상 정립, 북한의 추락, 핵이 있어도 파키스탄이 핵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주한미군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건 필연이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규모 감축도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질적인 전환. 그러니까 규모가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전략적 억제 능력, 해구산, 핵협의그룹 이런 쪽의 실효성만 더 높아진다면 규모 주는 건 우리한테 크게 나쁘질 않아요. 과거처럼 임계철선 때처럼 뭐 5천 명 준다, 10,000명 준다 했을 때 활짝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미국의 핵 우산 제공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 우리가 핵무장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NPT 비확산 조약 제10조에는 회원국이 비상사태에 처하게 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북한은 핵을 가졌죠? 매일 우리 공격한다고 그러죠? 훈련도 해요? 자, 미국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넌 핵무장 하지 마잖아요. 근데 미국이 동맹도 깨고 해구산도 없앤다, 안 해준다. 그럼 그때 명분이 생기는 거죠.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우려가 많으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은 안 떠납니다. 한미동맹은 양쪽에게 다 이익이에요. 만에 하나 떠나면 그때는 우리 핵무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비상사태기 곱하기 10이 한미동맹이 깨지고 미국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주한미군이 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오늘 이사 가고 내일 나가나요? 몇 년 걸려요. 미국 내 기지부터 시작해서 하려면. 그럼 그 사이 핵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면 사람들이 뭐 우리가 핵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핵 하거든요. 지금 핵 가진 나라가 몇 나라예요? 200개 국가 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P5, 인도, 파키스탄.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인도, 파키스탄, 북한 다 가난해요. 북한 최고 가난하고 파키스탄 홍수 하나도 지금 처리 못하고 있고 인도도 아직 개발도상국이고 이스라엘 정도잖아요. 그럼 나머지 국가가 왜 안 만들어요? 핵하면. 그러니까 핵은 있어봤자 쓸 수가 없고 유지보수에 자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 유지보수에 1년에 약 950억 달러씩 거의 1조 달러를 쓰기로 지금 돼 있어요. 매년 거의 1,000억 달러를 지불한다고요. 1,000억 달러를. 저게 무슨 말이지? 자, 핵무기는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정말 그렇게 많이 들까? 자,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이 안에 핵탄도 들어있잖아요. 이 잠수함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ICBM, 연료 같은 거 계속 갈아줘야 돼요. 오래되면 못 써요. 그 다음에 핵물질도 계속 보충해줘야 돼요, 일부는. 이 돈이 천문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는 빈자의 무기가 아니라고요. 파키스탄 핵 가졌는데 왜 이렇게 빌빌대요? 98년에 핵실험, 인도가 핵실험하니까 그 당시 칸 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왼수니까 풀뿌리를 뜯어먹더라도 핵무기 가지겠다. 그렇게 됐어요. 핵무기 가지고 풀뿌리 뜯어먹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에 홍수 난 거 아직도 지금 IMF 구제금융 받고 있잖아요. 얘기가 좀 돌고 돌았는데 주한미군의 성격 전환, 규모, 재조정, 그다음에 한미동맹의 현대화. 우리도 미국 안보에 기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주한미군이 해줬으니까. 그건 필연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처럼 그렇게 힘없는 빌빌거리는 국가가 아니고 세계 국방력 5위 맞고 충분한 억제 능력이 있고 여기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억제 능력과 결합이 되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능동적 자주국방이에요. 왜냐하면 자주국방은 미국도 안 해요. 동맹 힘 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접한 미국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완전한 자주국방이 아니고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되지도 않고. 적정국방. 우리 능력에 맞는 최적의 국방이 적정국방이에요. 여기다가 동맹 안보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 핵이 없으니까. 또 미국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첨단 정밀, 정찰, 감시, 정보 능력이 있잖아요. 이걸 합치면 이게 능동적 자주국방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국방과 동맹 안보를 결합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처럼 인계철선이고 규모가 중요하고 몇 명 줄고 말고가 여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따지면 한미동맹은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로 있었고 있고 앞으로도 꽤 오래 갈 거다. 트럼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5% 정도 국방비를 쓰고 있고 과거에는 더 썼어요. 2.5에서 3%까지 계속 썼거든요. 근데 나토는 원래 나토 협약에 2%까지 쓰게 돼 있는데 냉전 끝나고 그냥 탱자 그냥 뭐 복지하고 먹고 놀고 먹었어요. 그게 1% 쓴 데가 많았어요. 나토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적된 국방비가 있잖아요. 그동안 쌓아오는 게. 그러니까 세계 5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5%를 올려라. 근데 이제 1.5%는 뭐 도로 건설, 그 다음에 뭐 건물 건설, 뭐 이런 것까지 방위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용까지 이게 1.5%예요. 그러니까 교량을 건설하면 군사지역에 산업적으로도 쓰지만 군사적으로 쓰잖아요. 이건 군사비를 쓰는 거예요. 이게 1.5%예요. 간접비. 3.5%가 국방비거든요. 탱크 무기 타는 거, 이런 거. 근데 우리가 한 올해 1.32%, 한 61조 좀 더 쓰거든요. 근데 우린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금액이 있고 일단. 그래서 이번에 관세 협상 때 미국 보도에 따르면 3.8%를 요구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2.32에 거의 뭐 50% 정도 더 늘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상 늘리라는 거죠. 50% 이상. 그러면 그 너무 많은 금액 아니야. 많죠. 많은데 우린 이런 간접비 용으로 만일에 많은 부분을 추가시킨다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유럽은 자 어느 상황인지 아세요? 영국 탱크 200대 조금 넘고 독일 300대 좀 넘어요. 프랑스 400대 좀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합쳐도 1000대가 안 넘어요. 대한민국은 2300대 내외예요. 근데 우리하고 유럽하고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충실히 했고 미국이 우리 방위비를 유럽은 정말 불안해요. 정말로. 정말로 많이 복지에 쓰고 정말로 평화 시대를 향유를 했어요. 우리는 계속 냈잖아요. 국방비 5위잖아요, 세계. 그렇게 큰 걱정할 건 없다. 그 다음 지금 1조 5천, 이런 방위비고, 우린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28,500명 와 있으니, 좀 너네도 돈을 내야 되지 않겠어? 이게 28,500명에 대한 주둔비를 좀 분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캠프 험프리스 기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 100억 달러 들었어요. 그거 다 우리가 냈어, 거의 다. 그 다음 1조 5천억 원 정도 쓰는데, 그것도 주한미군이 매년 다 못 써요. 매년 남겨요. 더 늘려도 항목이 없어요. 뭐 트럼프 50억 달러 일기 때 지금 100억 달러 만일에 그렇게 주면 주한미군 월급하고 수당까지 우리가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용병이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은 또 얘기할 거다. 트럼프가 이런 표현하고 싶지만 좀 징징될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는 올려줄 수는 있을 거다. 그러나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 일단 항목도 없고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기 맘대로니까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구조로 비약적인 거 늘리는 건 어렵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도 다 못 쓰는데 더 받아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항목도 없는데. 그리고 일정 정도를 능가하게 되면 용병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한테 과도한 요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적인 생각인 게 주한미군 한미동맹이 있음으로 해서 뭐 이 나라는 엄밀히 보면요 대부분 친미예요. 할리우드 영화 보잖아요. 중국 뭐 장진호 같은 영화 안 보잖아요. 다 유학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이 안보적인 동맹체제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 친미화를 해왔던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 더 투영하는 거죠. 근데 유럽을 야 니네 안보 이제 니네가 해결해? 그럼 유럽이 안보적으로 독립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이번에 뭐 노골적인 친미했던 분들도 관세 협상 보고 실망했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쨌든 한미동맹은 양측이 필수적인 거고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정권이든 강화되고 무슨 정권이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자꾸 착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진보 정권들은 뭐 종이장 뒤집듯이 그렇지 않아요. 큰 흐름으로 도도한 역사의 세계 안보 정세의 흐름으로
따라가는 거지. 일개 정권 차원에서 난리 친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뒤집는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28,500명 밑으로 줄이지 못하게 예산 함부로 못 쓰게 딱 묶어놨잖아요. 알거든요. 이게 전략적으로 미국의 이익이라는 걸. 그렇게 본다면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이익이고 미국도 이익이니까 꽤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